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해 3년 만에 정권이 바뀌고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등 국정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 교체로 당권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다양한 시사 이슈에 대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두 분도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먼저 이게 두 분께 대선 총평을 듣고 싶은데요, 홍 의원님. 네. 아쉬움이 크겠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선전해야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여당에서 야당이 된 느낌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아쉬움이 크죠. 일단 5년이 아닌 이제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득표 차도 한 8% 정도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봐서는 역대 어떤 선거에서 과거 이명박 정동영 그때 당시 대선 이후로 가장 많은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참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중에서 또 희망적인 걸 찾자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2017년도 탄핵 그 대선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41%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24%, 17% 차이였는데 똑같은 탄핵 대선 국면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또 득표율 차이를 좀 좁혔자는 거. 그다음에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할 시간도 극히 좀 짧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 대표를 연속으로 했고, 그리고 준비 기간도 상당히 길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는 굉장히 김문수 후보가 선전을 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좀 잊혀졌던 도덕성 문제라든지 경기지사 시절의 또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대선에서 졌고 또 그것도 이제 3년 만에 졌고 그런 것들은 대단히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허소 위원장님은 아직 야당에서 여당이 됐다는 걸 아직 실감은 못 하시죠? 실감. 예. 이번 선거 결과 한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대선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위헌적인 계엄 그리고 내란 야기한 거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이 다루하게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실정이 워낙 깊고 광범위해서 이 경제를 어떻게 하면 되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평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0% 득표율을 조금 못 미쳤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한국 정치가 점점 더 그 후보 요인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당 소속을 많이 보는 선거 풍토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힘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우를 잘 정비해서 선거에 임한 것이 결국에는 평소 국힘 지지층들을 잘 이렇게 모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정당 정치가 조금 더 원숙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소속 정당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그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그 정당이 어떤 정치를 해온 것인가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전제 위에서 조금 대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또 지금 당 지도부가 여당 모두 이렇게 교체되는 시점에서 결국 이제 선거를 한 번 더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나마 민주당 상황은 그나마 좀 승자이다 보니까 좀 순탄한 편인데 국민의힘 속사정이 아주 복잡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선거 패배론을 두고 이 패배 책임론, 이 복귀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내 기류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총선이라든지 특히 대선 같은 큰 선거를 패하고 나면 항상 그 패배의 어떤 책임론, 후유증이 있게 마련이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민당이 지금 3대 특검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이런 특검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어떤 압력까지도 같이 이제 더해져서 당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특히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비대위 연장에서부터 뭐 전당대회까지 다양한 어떤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제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가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을 할 사람도 지금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로 가게 된다면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친한계는 한동훈 이야기 나오지만 그러나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지 아직까지는 캐치 마크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 대표가 대해서는 굉장히 좀 권한의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뭐 내년 지방선거 때였던 나름대로 어떤 공천권 행사인데 그런데 뭐 중요한 것은 뭐 지방선거보다는 당 대표는 당연히 총선 어떤 지위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이번에 당 대표를 하게 되면 다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올 것인지는 조금 뭐 불투명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저는 또 달라진다고 봅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누구냐. 그래서 결국은 또 뭐 김문수 후보의 어떤 본인의 어떤 뭐 거취 내지는 의중과 관계없이 뭐 불러내는 그런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카드들 뭐 나경원 뭐 윤상현 카드도 뭐 있기 때문에 뭐 결정이 결국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에서 결국은 기득권을 내놓고 이번에 국민들이 따끔하게 비판 내지는 심판한 만큼 그런 어떤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당의 기본적인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어떤 개혁과 혁신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이 성원을 받을 수가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항들을 뼛속깊이 다들 이제 인식을 하고 이번에 지도 체제 그리고 전당대회가 있으면 전당대회에 좀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허소 위원장님, 국민의힘은 이렇게 속 시끄러운데 민주당 오히려 좀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친한가? 뭐 시체 말로 누가 찐맹인가? 이런 경쟁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대선 패배 후에는 대선 패배 책임론까지 끼어들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저희는 어쨌든 선거 승리로 이어졌고 그러니까 누가 진짜 뭐 친명이냐 이 대결은 조금 뭐 과거보다 훨씬 그런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금 그런 뭐 논란이 조금 있긴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다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다 친명이고 대통령의 국정을 잘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다 생각이 같고 다만 뭐 사소한 방법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정이 진행돼 가면서 이런저런 뭐 좀 다양한 의견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집권 여당인 이상 그 분열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다 내보이고 그렇게 풀 문제는 아니고 내부에서 민주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 방식으로 저희도 풀어나갈 것이라 지금 이것이 막 뭐 친명이고 비명 간의 그 당권을 둘러싼 쟁투 뭐 이렇게 전혀 전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두 분 후보로 나오신 두 분도 사실 두 분 다 뭐 그게 뭐 비명이다 친명이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나누고 다투지 않고 다만 원내대표로서 가장 책임자가 누구냐 뭐 그런 관점에서 뭐 당원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도 그 기준 가지고 오로지 그 기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는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 문제로 한번 넘어가죠. 바로 새 정부 들어서서 바로 이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이 3대 특검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지만 상당수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론으로 채택하지 말고 자율투표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모양새가 좀 더 이상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때 거부권, 수차례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진행이 됐을 수도 있었던 아닌데 오히려 계속 이게 지루하게 끌리면서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 출범 날 이 3대 특검법을 뭐 강제적으로 지금 통과를 시켰죠. 사실 이 3대 특검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인원이 파견 검사 인원이 120명입니다. 120명. 우리가 2016년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당시 파견 검사가 20명이었죠. 120명 숫자는 어느 정도 구매하면 지금 검사들 정원이 한 2,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2,200명 중에 뭐 병가라든지 뭐 휴직이라든지 이런 검사들 빼고 그리고 공판 검사가 한 3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공판 검사는 법정에서 어떤 공소 유지만 하는 검사들이고 수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검사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인원을 차출을 해서 이 3대 특검에 이제 파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기라든지 뭐 절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민생사범에 수사하는 절대 인력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런 어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수사의 어떤 범위인데요. 지금 현재 뭐 이 3대 특검 즉 내란, 김건희 그리고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이런 자세한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신고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 수사 대상의 제한이 사실상 없는 무제한의 어떤 그런 어떤 수사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윤석열 어떤 정부뿐만 아니라 우파 보수에는 뭐 보수 유튜브라든지 심지어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수사이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여야 간에 이게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을 때 어떻게 합의됐느냐? 결국은 대법원장이 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합의를 했었는 건데 기존에 합의조차도 깡그리 무시하고 이 특검을 결국은 민주당과 이 조국 혁신당만 이 추천할 수 있도록 이 특검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 가지의 명백한 어떤 위헌 관련된 어떤 조항들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민생 어떤 검사들이 없음으로 해서 피해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특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특검이 결국은 민주당이 다음 선거까지도 악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정치 공작이자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소 위원장님, 정치 보복용 특검 반론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그 특검 추천 절차 과정은 사실 합의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뭐 안 됐잖아요. 그 부분까지 행사를 했고 또 반대를 하셨고 그래서 이후에 지금 특검을 지금 특검법 세 개 특검이 만든 특검법상의 특검 추천 절차가 동일한 사례에 있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 과거 판결이 있고 또 사실 내란 전국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계엄 당일날 상당한 어떤 모의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계엄 내란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대법원이 거의 사실은 국힘과 같은 편에 서서 사법부가 사실 내란을 거의 방조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굉장히 불공정한 모습들을 법원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장한테 특검 추천하는 거는 그건 좀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상황 변화 크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세 가지 특검법은 사실 민주당이 끊임없이 이제 요구를 해왔고 너무나 상식적인 특검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단히 권력 중심에서 가장 높은 권력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력이 불법
그리고 명백하게 반위헌적인 위헌적인 그런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지난 검찰이 제대로 전혀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행되는 거고 아까 민생의 뭐 정의, 민생 수사 말씀하셨는데 가장 힘 있는 자에게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아랫물이 더 썩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민생과 사회 곳곳의 보통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서도 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권력에 대한 그 정의를 사법적 그 심판 그것을 위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 끝나고 사실상 그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뭐 사실상 지방선거 벌써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그 신호민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우리 TK의 지역의 실익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대구는 홍준표 시장이 뭐 서울 시민으로 돌아갔고 그 경상북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조차도 지금 병 치료를 하느라고 지금 대형 체제를 갖고 있는데 특히 그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시장의 사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사실 높은데요. 허소 위원장님, 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관계가 아직은 사실 수직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여당 지금 시장이 없으니까 조금 맞진 않지만 여당 그 정부와 야당의 어떤 그 지방 정부 이 관계에 서로 도움이 되고 윈윈이 되려면 특히 우리 지역의 실익이 얻으려면은 지금 여당하고 아주 좋은 관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구시하고 좀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우선 아직은 그 우리 여당 또 대구시당 그리고 또 대구시청 그리고 앞으로 뭐 한 2, 3개월 내에 있을 여러 가지 뭐 인사 변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고려를 해서 지금 뭐 섣불리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그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 비공개 만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짧게 내실 있게 소통을 시작하고자 하고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소통이 시작될 걸로 되고 국장님들 수준에서 또 요 수준에서 저희 사무처장과 이미 이제 비공식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우리 지방자치 경우에는 사실 도입된 지 한 30년 이상 20% 이할 지방정부, 지방자치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재정을 조금 이제 더 지방에 이제 이양을 하면서 지금은 한 3할 정도 지방자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더 지방자치의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여야 모두 가릴 것 없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대구 또 지방정부 자체가 활력을 띠고 실제로 헌법이 예정한 그 시도의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자율적인 그런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모든 제도가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적 상황, 특히 영호남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구의원, 군의원은 중대선거구제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네. 2명 또는 3명을 뽑잖아요. 그렇다면 시의원도 중대선거구 2명 이상 3명 정도 뽑는 그런 선거제도를 바꿔야지 사실은 이 230만 정도 되는 이 큰 도시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시의회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서로의 혁신과 긴장과 노력을 더 불러일으켜서 더 나은 그 시행정, 그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설득해 나가는 네. 그런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좀 여야가 합의로 최소한 시도 의회 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좀 바뀌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 추진할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선거구제 개편 뭐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님께는 좀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 여론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뭐 자리를 탐내는 사람 말고
제대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 지역에 있을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론을 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 판도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예, 내년 지방선거가 저는 결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2017년도 탄핵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기억이 있죠. 그때 이제 탄핵 대선 어떻게 보면 좀 여파가 그대로 지방선거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차이 나는 점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 나는 점은 그때 문재인 정권 때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 같은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렇게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비판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차이점이 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 특히 서울 시민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언급에 대해서 많은 대구 시민들이 실망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 있을 때 나름 홍준표 시장이 뭐 최선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연 대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부채 관리를 이유로 해서 매칭 사업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사실은 대구에 대한 많은 어떤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따내지 못했고, 특히 당시에 제가 선대 본부장을 하고 특히 인수위에 가서 대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각 부처의 차관 국장들하고 싸워가면서까지 다 반영을 시켰는데, 그런 것들을 차려놓은 밥상을 차려 먹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구 시민들이 다음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대구 지역을 잘 알고 대구 지역에서 그동안 일을 해서 평가를 받아왔던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지금 이재명 정권이 좀 출발한 만큼 민주당의 우리 허소위원장 같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될 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특히 대구의 큰 어떤 정책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 같이 지금 지역에서부터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가운데 1인 가구가 16만 명, 전체 국가유공자의 28%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고령자인데 홀로 지내다 보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법 개정은 차치하더라도 보훈당국과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호국 보훈의 달에만 이분들의 헌신과 공로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가 금방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